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정책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 제도에 관련된 그 과목들인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론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정책론은 그 중간고사 이전에 그 상당 부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가 그리고 공공부조, 기초수급을 포함한 그러니까 세금으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지보험, 뭐 이런 보험들을 앞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루지 않겠고요. 그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주로 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말고사 출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제 의견을 그대로 옮기는 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논쟁거리,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관점을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제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의 의견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우리나라도 이제 보편적 복지가 상당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텐데 지금 보편적 복지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선별적 복지가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하나가 맞고 어느 게 하나가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보편적 복지. 뭐 아주 대표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방식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어, 부유한 계층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고 중산층이나 그 이하는 좀 적게 내고 안 내거나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병원 가서 똑같이 치료받죠.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병원에서 뭐 더 많이 치료해주거나 뭐 건강보험료 조금밖에 안 냈다고 1,000원밖에 안 냈다고 해서 뭐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든 간에 똑같이 치료하죠. 그게 보편적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가난하거나 뭐 부자이거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미. 근데 선별적 복지는 뭐 전형적으로 기초수급이에요. 기초수급을 누구에게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 자, 이게 보편적 복지가 적절한 경우가 있고 선별적 복지가 적절한 경우가 있겠는데요. 인간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필수인 것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필수인 게 아니라면 선별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거냐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보편적 복지에 논쟁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이었던 이슈였던 게 하나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 보편적 급식 이게 이 말이거든요. 무상이란 말의 의미가 보편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보다 보편적 급식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시장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가 이거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주민투표 서울시 주민투표에 그 발의했는데 반대한다고 사실 누가 꼭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찬성 반대를 떠나서 투표율이 미달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장으로 복귀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사회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였던 셈인데 그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의 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무상은 공짜란 말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측의 그 논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왜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무상급식 지금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주냐 하는 것이 반대 논리인 건데요. 그래서 무상, 공짜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들 급식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막 밥도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지고 막 공짜로 밥이 떨어지냐면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쌀을 사야 될 거고요. 부식도 사야 될 거고 이걸 조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리인이 있어야겠고요. 그게 다 공짜가 아니죠. 조리인 인건비 나가야 될 테고 누군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단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근데 누가 부담하냐의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부유층이 있고요. 뭐 재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중산층이 있고 빈곤층이 있어요. 한 끼에 급식에 한 끼가 4,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류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임대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4,000원이면 훌륭할 텐데요. 자, 재벌도 한 끼에 4,000원 내고 누군가 내야 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중산층도 4,000원 내고 빈곤층도 4,000원씩 내서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에게 4,000원짜리 밥을 먹인다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무상급식, 보편적 급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행정비용만 들어가요. 이거 괜히 국가에 납부하고 국가에서 또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도시락상에 나갈 수 있고요. 또는 학교별로 그냥 자체 진행하면 됩니다. 국가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단위로 하면 되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보편적 급식, 무상급식을 한단 말에 정책적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적 의도는 뭐냐면 부유층은 좀 많이 내고 중산층 좀 덜 내고 빈곤층은 안 내고 그리고 이 돈 모아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을 주자는 겁니다. 자, 숫자로 이야기해 보자면 뭐 예입니다. 예. 재벌들은 한 끼에 한 1억쯤 내는 겁니다. 세금으로. 중산층은 한 2천원쯤 내는 거예요. 빈곤층은 안 냅니다. 뭐 한 100원쯤 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돈 모아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돈 모아서 모든 아이들의 똑같이 4,000원짜리 밥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이 아니고 부잣집의 부모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잣집 부모가 세금을 많이 냈는데 밥도 안 주면 좀 그렇죠. 똑같이 밥은 줘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어떤 부모의 어떤 경제적 상황의 아이들이라도 똑같이 4,000원짜리 밥 누구는 굶고 누구는 좋은 반찬 먹고 하지 말고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자. 이게 무상급식의 제도적인 정책적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보편적 복지는 동일합니다. 복지가 공짜로 되는 복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급식이든 그 무엇이든 돈이 들어가지 않는 복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소 인건비는 들어가죠. 사회복지사 인건비. 자, 근데 그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냐 하면 누군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똑같이 부담할 거면 이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개론 앞에서 할 때 아마도 사실 제가 그 철학적이거나 도덕적인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아마도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앞에서 할 때 모두가 잘 살게 되는 뭐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동화책의 결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책에 보면 백설공주 뭐 이런 거에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회복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의 누구나 부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건 동화책에서나 있는 얘기고요. 사회복지에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부와 권력과 기회일 수 있겠는데요.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야 이 격차가 줍니다. 그래야 모두 행복한 사회에 가까워져요. 부자는 세금 안 내고 싶어 하는데 이 사회 통합, 사회적 격차가 줄 리가 없고요. 격차가 벌어지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표현에 가까워지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양보해야 됩니다. 더 많이 부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원하지 않겠지만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 보편적으로 할 거며 어디까지 선별적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는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는 거, 밥은 먹고 공부해야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 와서 밥은 먹고 공부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건 보편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부유층이 세금 더 많이 내서. 실제로 여전히 도시락 싸는 게 부담스러울 만한 상황들은 우리나라의 빈곤층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선별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물론 이거 논쟁거리로 하자면 100분 토론 몇 번을 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제가 모 대학에서 이것과 관련된 시험지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한 학생이 답안지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냈는데, 자신이 고등학교 때 무상급식 안 하던, 지금은 상당히 지금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한 10년쯤 전에 아직 무상급식 거의 안 할 때 빈곤 한 가정이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는데, 학교에서 급식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빈곤한 거를 증명한 겁니다. 근데 복도에 급식 대상자 아무개 이렇게 명단을 써붙였대요. 이 얘기는 가난한 집 아이를 명단 적어서 지금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시험 답안지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서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가면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이 4,000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건 필수적인, 밥은 먹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급식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무상급식이 안 되는 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직 100%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보편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라면 뭐 비싼 참고서를 산다던가, 이건 필수사항은 아닐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선별적으로 가도 될 겁니다. 뭐 아예 복지에서 제외돼도 되겠고, 근데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필수인 거라면, 밥 먹는 거 필수인 거라면 학생들도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건 무상은 없어요. 자, 이 얘기 또 할 겁니다. 자, 일단 북유럽의 한 관련된 학교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0월 중순에도 수북이 쌓인 눈을 볼 수 있는 나라, 핀란드입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1위 국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 성과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종합학교는 핀란드가 40여 년간 실행해온 교육개혁의 결정판입니다. 핀란드 교육복지의 핵심은 두 가지, 바로 철저한 무상교육과 교사의 자유권 보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어디나 이런 녀석들은 꼭 있네요. 그러나 숙제를 안 해간다고 야단 맞는 일은 없답니다. 고학년 교실입니다.
과학 수업에서 쓸 실험 도구들을 챙기는 건데요. 실험이 모든 수업의 기초가 되는 건 마트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라네요. pienenee koko ajan. Ihan yleisellä tasolla. 핀란드에도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Toisella ampulalla. Different classes need different methods. Some classes need books and reading and writing. With this class, I like to do much more experiment teaching. I, as a principal, I of course respect this independency and give as much as possible freedom to all teachers. We don't have any inspectors in Finland, school inspectors, as most countries do have. We don't have inspection and neither do principals do any inspection in their schools. So we trust on our teachers, on our staff. Siististi omille paikoille. 수업 준비는 선생님이 하신다지만요. 학생들에겐 매시간 실험 준비물 챙겨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The school buys everything for us. Everything food. Yeah, the books. Provide 다 공짜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짜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공짜는 없어요. 학생들에게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부잣집 부모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 입장에선 다 공짜라는 얘기예요. Yeah, books, pens, these, batteries, everything is school provided. And the computers, everything is from the school. 핀란드 교실에서 수업 준비물로 고민하는 학생은 없다는 것이죠. 수업료도 대학 졸업까지는 무료입니다. 집이 먼 학생에겐 하숙비와 통학 요금도 보조해 준답니다. We give tickets for buses for those students who don't live in nearby the school. If we go outside school for any exhibitions or theater or anything, we always pay everything. 한창 자랄 나이의 아이들에겐 제일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핀란드에선 급식도 당연 무료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생활에 위축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배우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뭇한 모습을 학교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핀란드 교육의 힘이겠죠. 평등교육과 무상교육으로 핀란드는 공교육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교육과 관련돼서는 특히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것,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본인이 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비교하자면 교도소나 군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뭐 교도소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면에선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의무 교육도 학교에 안 가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자, 그런데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교도소 왔는데 부잣집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밥은 사 먹어 뭐 이러지 않죠. 군대 갔는데 부잣집 아들이니까 소총은 네가 사, 뭐 군복도 네가 사 입고 그러지 않죠. 전제 조건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걸 전제로 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몸만 가면 모든 게 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죠. 교도소든 군대든. 의무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것으로서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몸만 가면 다 해결돼야죠. 그게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인데요. 자, 하여간 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논쟁거리에 대한 핵심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비교적 논란이 없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사회보험인데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반론에 대해서의 제 의견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도대체 왜 강제로 하냐? 이게 제일 큰 반대 의견이죠. 아니, 하고 싶은 사람 하면 되지 이걸 왜 국가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요. 자기 노후는 자기가 보장하면 되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20살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더니 국민연금 내래요. 4.5%, 직장 4.5%. 그래서 내기 싫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상황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니 내 노후는 내가 보장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달라, 강제로 하지 말아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20살이 한 50년 후에 70세가 됐어요. 70 노후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잘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국가 전체를 보자면 누군가는 빈곤에 빠질 겁니다. 50년 후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마음하고 현실은 달라서 인생의 50년 후를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질 않아서 여러분들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이요? 한 5년 후, 한 5개월 후라도 알면 참 좋겠죠. 50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에 빠졌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상당수가 빈곤에 빠질 겁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러면 근데 그래서 이 20살 여성이었는데 70세 할머니가 됐는데요. 굶어 죽게 됐어요. 난방비도 없고 겨울에. 그래서 옆집에서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가에 이 할머니 굶어 죽게 됐는데 국가 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각서를 하나 보여줍니다. 자, 50년 전에 이분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기로 했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장꽝 보여주면서 이 할머니는 50년 전에 이런 각서 쓴 분이기 때문에 국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딜레마죠. 현대사회에서 누군가 굶어 죽으면 그건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20살 때 50년 후의 절대 빈곤의 상황을 예측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나는 내 노후 내가 준비할게요. 그때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보자면 상당수가 절대 빈곤에 빠지게 될 거고요. 결국은 국가가 도와줘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하자고 강제로 하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 안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선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금 저런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 뭔가 자꾸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하는 거고요. 모든 선진국들이 똑같이 강제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한 경우가 아주 극히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국가가 주도해서 강제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요. 자, 국민 용돈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한 평균 내면 한 뭐 3, 40만 원 받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그 시작된 지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어,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됩니다. 자,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낼 땐 조금 내고 받을 땐 많이 받고 이런 마법은 없습니다. 동화 속에서나 나올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4.5%, 4.5% 직장인 경우에 본인 직장 지역은 그냥 본인이 9%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선진국들은 20% 내외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은 국민연금으로만 내는 거예요. 세금 제외하고 다른 거 빼고 국민연금만 한 20% 냅니다. 많이 내야 많이 받고요. 조금 내면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뭐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당연히 적게 냈기 때문에 적게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지급률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낸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될 건데요. 그 비율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건데 그래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사실인데요. 낼 때 얼마 안 냈으니까 적게 받는 겁니다. 낼 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 노후를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그 국민연금의 납부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한 500만 원 정도. 이거 매년 바뀝니다만 한 500만 원 정도로 상한선의 캡이 정해져 있어요. 내고 싶어도 더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9% 하면 뭐 대략 한 45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상한액이에요. 뭐 100만 원 내고 싶다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거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선택적으로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도록 전 많이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많이 보장받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낸 것보다 덜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요.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자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은행 같은 기능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적인 민간 은행하고 경쟁해서 좀 더 많은 이율로 돌려드리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포함되어 있어서 고소득층은 많이 내는데 많이 내는 것보다는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은 적게 내지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현저하진 않아요.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많이 낸 사람들은 낸 것보다는 좀 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적게 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적게 낸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장애인도 포함되는데요. 중도장애인, 뭐 중년에 장애가 발생을 해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처럼 간주하고 국민연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세상에 역시 공짜는 없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자, 장애인에게도 중도장애 발생했어요. 그래서 연금 납부를 안 해요.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은 지급하게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냐 하면 많이 낸 사람들을 해서 약간씩 떼어서 이쪽으로 보태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낸 것보다 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낸 것보다 덜 받는 사람도 있고 낸 것보다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난 이것도 좀 더 그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 안에 그런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많이 낸 사람 입장에서는 낸 것보다 좀 덜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금 고갈의 문제인 건데요. 뭐 2050년쯤 가면 고갈될 거다 계산들 뭐 맨날 하는데요. 일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감소입니다. 국민연금이 맨 처음에 또 중간에 설계될 때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포인트. 일단 우리는 지금 적립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낸 것 적립했다가 수십 년 후에 받는 방식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부가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부가 방식은 지금 건강보험이 이런 건데요. 부가 방식은 그해 지급될 걸 그해 걷어서 지급합니다. 이 적립 방식은 자기가 쭉 수십 년 동안 쌓아놓고 나중에 또 수십 년 동안 받는 것인데요. 적립해서 근데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국민연금의 경로를 보면 이 적립 방식으로는 대개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 결국은 그해 걷어서 그해 쓰는 방식. 그해 근로계층이 납부해서 그해 지급할 노인들에게 지급될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 지금 건강보험이 그렇습니다. 그해 쓸 비용을 그해 걷어요. 건강보험이 뭐 적립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결국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돼서 국민연금 이제 문 닫고 이제 우리 문 닫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보장을 해도 좋은데요. 차츰차츰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가 방식으로 갔을 때 이때 국민연금이 문 닫지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근로세대가 예를 들어서 2050년쯤 됐을 때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될 지급해야 될 노인에 대한 이제 인구 비율이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데 노인 세대는 급증하고 있고 이쪽에 2050년에 근로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이 0.8명, 뭐 급속히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인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출산율 감소, 저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반토막 2,500만 되는 것, 이 자체는 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속도가 문제인 셈입니다. 이게 서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인구 감소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될 국민연금의 크기가 너무 과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출산율이 0.8인 이거 대단히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이때쯤 근로세대한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숫자는 주는데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저는 역시 빈부격차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결국은 빈부격차를 줄여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얘기 또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강제로 하는지 노후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요. B는 자기 노후 준비 자기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노후를 준비를 잘한 사람의 입장에선 굳이 강제로 할 필요 어차피 자기가 할 거니까 국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강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나 국가가 강제하나 어차피 노후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A는 못했습니다. 노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군가는 분명히 절대 빈곤에 빠지게 돼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됩니다. 국가가 그걸 방치할 수는 없고요. 그럼 세금을 통해서 이들 도와줘야 될 텐데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세금을 B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자기 노후 자기가 준비하고 A 노후 준비도 해주는 셈입니다. 세금을 내서. B 입장에서 어차피 내 노후 내가 준비할 텐데 국가 강제하지 않아도 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더라도 그래도 강제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본인 거 말고 A의 노후 준비까지 본인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노후에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강제로 하는 게 적절한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주제로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자산, 기본주택. 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20살 이상 성인에게 우리나라에 뭐 한 3,500만 명이 있다면 이 3,500만 명에게 매달 통장에 모든 개인에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소득의 의미인 건데요. 그 논의가 소득뿐만이 아니라 기본 자산,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면 한 3천 한 1억씩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의 의미이고요. 기본 주택은 누구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의 의미인데요. 자, 물론 전제 조건,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정부가 산타클로스처럼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와서 국민들 위해서 돈 나눠주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는데 누가 내냐 하면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걸, 그리고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 게 1986년도인데요. 그때 좀 젊었을 때, 그리고 그땐 또 사회운동이 아주 뭐 활발하던 시기였었죠. 80년대. 그때 가졌던 생각은 상속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 그 자산은 다 국가가 환수해서 세금을 걷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100% 환수해서 세금을 뭐 10%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상속세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재산이 있을 때만 내지 대부분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10%를 낸다고 한다면 10%가 아니라 100%를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세금 정도가 아니라 그냥 100% 다 환수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의 방식이, 이게 공평의 의미로 보자면,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거, 부모 잘못 만나서 못 사는 거, 이건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의 아이디어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현실은 생물학적 존재인 사람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의 생물학적 본능, 뭐 이것은 동물들도 그렇죠. 새도 그렇고 하여간 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본성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 많은 통계 자료들이 사회 격차, 사회적 계층의 사회 이동성, 그러니까 낮은 계층에서 뭐 그 권력과 부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고소득 계층으로의 이동성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통계 수치는 너무나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 금수저 얘기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얘기인데요.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이나 기본주택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라는 국가 내에서는 저는 강력하게 시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구적인 단위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경제적인 비중이 뭐 거의 10위권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국제적인 경쟁, 세계는 지금 그야말로 무한 경쟁, 전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만 빈부격차를 앞서서 줄여나가는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관련된 동영상을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 한 10년 전쯤, 10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도 직접 투표, 국가 정책에 대한 직접 투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정책론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정책론. 스위스는 지금도 국가 정책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전 국민들이 투표하는, 그래서 결정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요. 스위스에서 성인에게 매월 2,5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5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스위스 곳곳에는 찬성과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는 주장의 찬성 입장과 노동 의욕이 저하될 거라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 대략 6대4 정도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반대했고 40% 정도가 찬성했는데 사실 40%도 적은 비율은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쉽게 시행이 되지 않겠는데요. 지금 인류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아마도 한 500년쯤 또는 1000년쯤 후에 21세기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시작했던 시기였다라고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스위스에서 자, 이것은 최고임금제라는 개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저임금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대략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정규근로직원 하게 되면, 근데 최고임금제입니다. 그 사회에 최저임금이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이것보다는 더 주자라는 건데, 최고임금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 아래로 줘야 된다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자 나라 가운데 한 곳인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됐습니다. 재계의 반발에도 부의 지나친 쏠림을 막으려는 조치는 다른 국가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위스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이 70%에 가까운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주에게 경영진의 급여를 승인할 권한을 줘 과도한 지급을 막는 내용입니다. 또 기업 인수합병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어 온 특별 상여금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6년치 급여에 맞먹는 벌금형이나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J'ai voté oui à l'initiative Winder et la raison de ce vote oui est que je pense qu'il est important 이 말은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말입니다. d'avoir un cadre dans lequel nous pouvons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가 경제 위기 속에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겨온 일부 경영진의 반발에 10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발의했습니다. 초강력 규제안은 스위스 국내 기업은 물론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Je crois que ce chantage, parce que c'est une forme de chantage finalement de dire ah mais si les top managers sont plus bien payés, ils iront ailleurs. Je pense qu'il faut des 저는 뭐 이분이 물론 누군지 모릅니다만 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그 경제와 기업의 경쟁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일국가만의 어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와 파워가 있는 미국부터 사실 이걸 시행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정책을 잘
사회 정책에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죠. 가장 파워 있는 미국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회 정책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른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시도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1대12 법안입니다. 그 나라의 최저임금에 비해서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12배까지만 그 이상으로는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의 의도였던 건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월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1년에 2,500.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3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2배. 그러면 3억 6천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사회의 어떤 누구라도 3억 6천 이상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극소수이겠지만, 그러나 재벌 기업의 사장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뭐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받죠. 법으로 아예 딱 정하는 겁니다. 3억 6천 넘지 못하도록. 여기와 여기의 격차. 우리가 최저임금은 이것보다 올려주자는 건데요. 최고임금제는 이것보다 낮추자라는 것의 아이디어였던 셈입니다. 결국 사회복지 정책,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무도 부담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는 동화 속에서나 있는 거겠고요. 결국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건 폐지 줍는 할머니, 그리고 재벌 회장, 이들의 삶의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기회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 정책이 갖고 있는 관심사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